2019년 9월 28일 저녁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즉 그 9.28 서울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15일 날 이후에 시가전을 거쳐 가지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올린 날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인데 그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이 회복 다시 될 때까지 그 석 달간 인민군 치하에서의 서울은 아주 그 지옥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그 역사 앞에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리뷰한다는 거는 제가 보통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 5분에서 10분 내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 전달을 잘 하던데 저는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할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책 리뷰라는 게 그렇게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읽겠지만은 그래도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 김성칠이라고 하는 선생은 1913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규슈에 있는 풍국중학교에서 유학을 했고요. 46년에는 경성대학을 졸업하고 경성법전에 출강을 했습니다. 47년에는 서울대 사학과에 조교수로 취임을 하고 1951년 10월 8일 밤에 영천에서 고향 영천에서 괴한의 저격으로 숨졌습니다.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충주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분의 어떤 책 소개사라고 할까요? 그게 먼저 소개됩니다. 김성칠 선생의 일기에 붙여 김성칠 선생이 남긴 일기가 책으로 나오게 돼서 여간 반갑지 않았다. 해방 이듬해에 나온 그의 조선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말로 내가 우리 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읽은 제대로 된 책이었다는 인연이 있었어다. 어쩌면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은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개사가 시작을 하고요. 이 김성칠 선생의 그 일기는 이 책은 다 그 일기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45년에서 46년 일기, 그 다음에 1950년 1월부터의 일기,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부터 51년 4월 8일까지 일기는 모두 수록을 했고요. 그 앞전 거는 관계 있는 것들만 뽑았다고 해요. 맨 첫 일기가 1945년 12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 이후에 일반인이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이 시대 엘리트였으니까 이 한 엘리트 지식인이 겪은 6.25 전쟁까지 거친 그 겪은 일들을 담은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첫 일기가 1945년 12월 1일 4시 기상, 개고 춥다, 밤에 눈 오다. 참고로 이 책에는 요즘은 주로 잘 쓰지 않는 구어법들, 구어체들이 많이 단어가 있어요. 많이 교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이 일기의 맛을 살리려고 그러는지 그런 걸 군데군데 남겨놨는데 저도 그 단어들 있으면 찾고 그 책 밑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개고 춥다, 밤에 눈 오다, 김구주석 이하 임시정부 요인의 입국을 보도한 신문을 얻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첫 장이 시작이 됩니다.
앞장은 좀 넘어갔어요. 1950년 6월 25일 낮때쯤 하여 밭에 나갔더니 가게집 주인 강군이 시내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라면서 오늘 아침 38 전선에 걸쳐서 이북군이 침공해 와서 지금 격전 중이고 그 때문에 시내엔 군인의 비상 소집이 있고 거리가 매우 긴장해 있다는 뉴스를 전해주었다. 이 당시에는 그 민생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안 좋고 각종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이 책에도 간단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살값이 소두 한 말에 3,000원의 고개를 바라보게 되고 민생고가 극도에 빠진 오늘날 이 닥쳐온 혼란을 백성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생활고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6월 26일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리는 손님이 여느 날처럼 많지 않다. 이윽고 생각해보니 어제의 전투 개시로 말미암아 버스가 징발된 듯 싶다. 걸어서 학교에 나갔더니 하룻밤 사이에 거리가 어쩐지 술렁술렁하다. 어제 저녁 무렵부터 밤 사이에 멀리서 천동하는 듯한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더니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북군이 이미 38선을 넘어서 의정부 방면으로 쳐들어오는 대포소리라 한다. 28일 밤새 비는 끈이었다 이었다 하였으나 대포소리는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였다. 연기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나 워낙 배가 고팠으므로 밥도 지어 먹고 또 차츰 신경이 무디어져서 밤중 지나선 자다 말다 눈을 붙이기도 하였다. 처음엔 일부러 여기 와서 죽으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아이들이나 탈이 없었으면 그러나 고아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내라도 살아남으면 그럭저럭 건사할 터이지. 고향에 늙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따위의 여러가지 상념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으나 나중엔 이도저도 없고 될 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내맡기는 심정으로 변하였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포승이 뜸해지기에 밖을 내다보니 낙산 위에 늘어섰던 포자가 간 곳이 없고 멀리 미아리 고개로 자동차보다 크고 육중해 보이는 것이 이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것이 대포알 맞아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이북의 탱크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남동 거리엔 이미 사람의 나다니는 양이 보이고 전찻길엔 이상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떼지어 행진하고 있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이 아닌 딴 나라 백성이 되고 만 것이다. 낮때쯤 하여 아이들을 앞세우고 도남동을 떠나 집으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이미 붉은 길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교 깃대엔 말로만 듣던 인공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되놈이 고개를 넘어서 동소문을 향하여 탱크며 자동차며 마차며 또 보병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억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와 언어, 풍속, 혈통을 같이 하는 동족이고 봄에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분은 이 책에서 군데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동족이다. 또 인민군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인민군들이 아주 엄격하게 훈련이 잘 돼 있고 상냥하고 절도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매료되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건 내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적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어제 본 국군과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다면 그들의 복장이 약간 이색질 뿐. 왜 그 하나만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는 적으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언제부터 그들 사이에 그렇듯 풀지 못할 원수가 맺혀 총금을 들고 죽음의 마당에서 서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냐?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참 순진한 소리죠. 그러면은 신라 백제는 왜 싸웠대요? 왜 싸웠대요? 비슷하게 생기고 말도 같이 하는데. 이런 좀 순진한 소리들을 많이 하네요. 모두들 서로 죽었다 새로이 살아난 사람들처럼 무척 반가워하였으나 시국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엔 이미 붉은 완장을 차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어제까지 대한청년단의 감찰부 완장을 차고 자전거를 달리던 청년도 섞여 있었다. 이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얼른 줄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제까지 대한청년단의 감찰부 완장을 차고 있던 청년이 오늘은 인민군 완장, 붉은 완장을 차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6월 29일요. 벌써 자치대라고 쓴 붉은 완장을 붙인 오락부락하게 생긴 청년들이 낯선 총들을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식량의 보유량을 조사하여 가고 그러고는 얼마 지난 후에 조금만 남기고 조사해간 수량대로의 식량을 모조리 내달라는 것이다. 망고 역적 이승만 도당들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인민들이 많이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 우선 가진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인민군 완장찬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민공화국에서 일주일 안으로 식량을 넉넉히 배급하여 줄 것이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량의 식량이 이미 배편으로 인천에 수송 중이니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배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이미 이남으로 밀고 내려올 실력을 갖추었으나 다만 식량 준비가 불충분하여 이제까지 미뤄온 것이다. 이제 이북엔 3년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선전이 너무 푸짐하여서 아이들을 위해선 살말이나 감추어 두길 잘했다고 생각되었다. 이북 이남 어느 편에서 먼저 선손을 걸었느냐는 시비의 초점도 그들의 말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저절로 분명해질 일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는 그 논쟁은 이미 이 사람들의 말에서, 그러니까 원래 침공하려고 했는데 식량 준비가 미루어져 가지고 이제서야 침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이승만 괴뢰 도당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적해서 이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삽시간에 서울을 해방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궤변이 여기에서 벌써 이제 자기들의 말 속에서 깨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승만 도당의 괴뢰 집단, 전면적 괴멸이라거나 여러 가지 벽보와 플래카드가 시내에 난무했다고 합니다. 7월 1일입니다. 50년. 학교는 이미 민군이 들어와서 그 일부분을 쓰고 있고 연구실에는 아직도 들지 아니하였으나 책은 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까이서 보니 인민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 어린 군인들이 많고 또 일반으로 영양이 좋지 못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의외였으나 대체로 보아서 규율이 엄격하고 훈련이 철저한 것 같이 보였다. 인민군에 대한 내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이러한 내 첫인상은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산산이 부서질 사건이 돌발하였다. 그들은 폐잔병처럼 손을 들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역히 노려보고 나서 이 중에 반동분자가 섞여 있지 않소 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이 대학 선생들이요 라고 하니 선생들 중에라고 반동분자가 없으려는 법이 있어 하고 잠옷 경멸하는 듯 야비한 웃음조차 입 언저리에 짓는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성싶은 키 큰 청년의 한 수작이다. 남반부의 대학이란 반동의 소굴이 아니었소? 하고 사뭇 호통하는 쪼다. 그러니까 교수 중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요. 우리 물리과 대학은 좌익 사상의 온상이라 하여 괴뢰 정권의 주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소. 이게 오히려 자기들이 좌익 사상의 온상이라고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대상이었다고 이렇게 도망치는 이제 변명을 대는 거죠. 뭐 굳이 도망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당시 대학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대학도 있었다고 봅니다. 변명하는 선생은 지난번 교원 숙청 문제가 있었을 때 앞장은 서지 아니하였어도 뒤에서 부채질한 분이다. 우리들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바른 이걸 생각하면 한편 고맙긴 하나 어쩐지 이런데 섭쓸려서 구차스레 주워넣는 삶이 주접스럽게만 느껴진다. 그렇게 구차하게 빌어먹는 붙어먹는 그런 어떤 아부성 말에 그 사람의 자기도 같이 붙어먹고 있는 삶이 구차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원 동무들, 이 사람이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지 여러 동무들의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민공화국은 이렇듯 인민의 의향을 들어서 죄인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하고 사뭇 어깨를 어스댄다. 아까 어떤 학생의 말을 들으면 그는 반동분자라 하였습니다. 여러 동무들로 말하면 한 학교에 있어서 잘 알 텐데 왜 다들 말이 없는 거요? 하고 재촉이 심하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 중국 문학을 맡아 가르친 선생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봉건 속에 머릿속에 봉건 잔재가 가득 차 있는 게지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아주 아비규환 같은 인민재판의 시간입니다.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머릿속에 봉건잔재가 가득 차 있는 거다. 공자를 맹자를 하는 것은 이 중국에서도 중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중공에서도 공자를 묻어놨습니다. 봉건완재라고 하잖아요. 봉건잔재라고 하잖아요. 묻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자가 오히려 다른 서양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마저도 중국 공산당의 자랑거리로 수단으로 삼으려고 지금은 다시 중국에서는 공자 띄우기를 합니다. 공자 동상도 만들고요. 어떤 그 테마형 관광 코스도 만드는 등 공자 띄우기를 합니다. 우리 무술 종목에 있어가지고는 우슈라고 있는데요. 우슈는 이제 중국말로 무술입니다. 무술인데 이 우슈 그리고 그 태극권 우슈의 대표적으로 이제 태극권인데 태극권을 원래 중국 공산당에서는 억눌렀습니다. 왜냐하면은 태극권은 결국 이제 정신의 어떤 수련을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끄트머리에 가면.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인간의 어떤 그런 관념을 또는 종교성을 깡그리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그 자체가 세상을 재단하고 계획하고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라든지 어떤 관념적인 그런 배움 또는 사상 그런 거를 이렇게 억누르는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공자 띄우기를 하고 또 태극권이라든지 중국 우슈를 자기들 공산당 그마저도 자기들 공산당의 그 우수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달려볼까요?
1950년 7월 3일 집마다 인민공화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어떤 여자 중학교의 기대에 인공기를 높이 달려는 한때의 청년과 이를 회방하려는 또 한때의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나도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를 내어놓고 공화국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집 대문간에 달기 위하였으다. 윗집 기가 혹시 격식에 틀리지나 않았을까 해서 일부러 동회 앞에까지 가서 눈여겨보고 와서 그렸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서로 보고 멋없이 웃었다. 아침 저녁으로 국기를 고쳐 그려야만 하는 우리 신세를 자조하면서였다. 일본 명절에 국기를 달지 않았다 해서 칼찬 순사들에게 뺨을 얻어맞고 발길로 차이는 마을의 어른들을 어릴 때 흔히 보았다. 연한문 살 될까 말까 하였을 무렵이다.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노름이었는지 모르나 사랑방 벽에 태극기를 그려 붙여놓고 어린 가슴을 파닥이던 일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 만세운동의 영향이었던 듯 싶다. 내가 그린 태극기를 조용히 뜯어서 불사르시던 어머님의 뺨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셨고 나는 그날 밤 순사에게 목덜미를 잡힌 꿈을 꾸고 울면서 잠을 깬 일이 있었다. 8.15 때 비로소 마음 놓고 태극기를 그리던 감격이 어제인 듯한데 새로웠건만 오늘은 울부짖는 포화 아래서 또 한 개 우리나라의 국기를 그려야 하다니. (7월 12일) 신문에 보면 어느 대학에서 몇십 명, 어느 중학교에서 몇백 명, 심지어 동덕 같은 데는 여자 중학이면서도 5학년, 6학년 전원 200명이 미적이라는 것은 이제 미제적을 말합니다. 이승만 도당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서 자진 의원군에 지원하였다는 시세 좋은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게재되어 있다. 몇몇 세위라는 것은 이제 세포위원이라는 말에 이 공산당들이 쓰는 말입니다. 세포조직, 세포위원 이런 말의 줄임말 세위들이라고 합니다. 몇몇 세위들이 번갈아 등단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이 악독한 미제국주의와 그의 주구인 이승만 매국 도당들을 쳐부셔야 한다. 우리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전치하려는 이성스런 대열에서 낙오하려는 비겁한 자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한 놈도 없을 것이다. 만일에 그러한 놈이 있다면 민족의 이름 아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열에서 옳소 하고 이렇게 들어는 우리는 먼저 그러한 반동분자와 가열하고도 무자비한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하고 군중을 향하여 굳센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면 군중 속에서는 찬성이요 찬성 이렇게 하는 소리가 빗발치듯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돌이라고 하는, 호를 왜 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톤을 길게 늘여서 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은 미제의 괴뢰였다 라고 하고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죠.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안 보고 좌익들이 고맙게도 아주 노골적으로 과감하게 커밍아웃 하는 시절입니다. (1950년 7월 16일) 거리에는 미군에 대한 욕설이 이승만 괴뢰 집단에 대한 그것만 못지않게 벽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도 이즘 미국이라고 하는 일이 없고 언필칭 강도 미제국주의라 일컬었다. 흔히들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심지어는 한국경제신문, 제가 그나마 좋아하는 신문인데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일제시대를 일컬어서 일제강점기라고 이제 표현을 그냥 하는데요. 거의 편안하게 다들 쓰는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참고로요. 일본에 대한 그 어떤 정오심을 드러내려고 더 강력한 표현을 쓴 것도 맞지만요. 그거보다는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미제국주의가 다시 강점했다. 그러니 남한을 해방해야 된다. 남한은 아직 일본의 괴뢰국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이 좌익들의 생각을 관통하는 기본 논리입니다. 이때도 이렇게 썼다잖아, 그죠? 1950년 7월 18일 아침에 나가면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까지 근로인민당 성북구 당부란 큼직한 간판이 걸려있던 저축은행 도남동 지점의 묵은 점포에 전의 간판은 간 곳 없고 서울시 인민위원회 성북구 전출지도소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와 반면에 그 맞은편 언덕 위 수도원 자리의 무슨 왕궁처럼 생긴 호화스런 저택에는 조선노동당 성북구 당부란 찬란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걸 보니까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에 보면은 그 돼지들이 인간을 몰아내고 다른 가축들을 지도하는데 돼지 집단이 침대에 자면 안 된다고 했다가 자기들은 이제 점차 침대에 자고 인간이 누리던 그 시설들을 이렇게 막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숭고한 서류 작업, 문서 작업의 바쁨으로 육체 노동은 다른 동물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가소로운 그 내용이 떠오릅니다. 당국에서도 그저 여러 선생님의 성의를 보려고 하는 것일 게고 여러 선생님으로 말씀하면 이리 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인민공화국에 적극 협력하시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시는 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건설 지원대에 지원서를 내라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기에 하고 호통하고 싶은 울컥하는 마음을 가까스로 참고 나는 이즘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학교도 나오다 말다 하는 형편이 아니요. 이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건강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을성십소 하고는 다시 무슨 말이 있을까 얼른 그 자리를 나와 버렸다. 청산이라는 말 나오죠. 지금 우리도 문재인이라고 대표되는 문재인 씨 많이 있겠습니까? 그 좌익들이 적폐청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7월 23일 김선생과 신선생이 창고에 갇혀서 며칠씩이나 굶고 학생들에게 몹시 매를 맞고 두 분이 모두 거진 죽어가는 몰골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끌려서 어디론지 간 후로 다시는 그 가족들이 소식을 알 길이 없으며 교장선생도 학생들에게 붙들려서 정치 보입으로 넘겼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한동안 가슴이 떨려서 세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어디로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 하고 말하였으나 남선생은 한다는 대답이 나는 50평생에 가르친 죄밖에 죄진 일이 없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 하고 태연하시더니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더니 한 일주일 전에 학생 둘이 와서 새로 오신 학교 책임자가 남선생님을 만나잔다고 학교로 메시고 가선 그 길로 오시지 않는구먼. 워낙 성미는 꽁한 분이 당치 않을 변을 당하시어 행여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잠이 오지 않소 하고 부인은 다시 눈물을 지으신다. 7월 25일 책을 사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길에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나서 지하실에 대피하였다. 손님을 대피소로 인도하는 점원들의 태도와 동작이 틀이 잡히고 자연스러워서 좋았다. 함께 대피한 사람들 중엔 인민군들도 있고 여자 군인도 있다. 말로만 듣던 여자 군인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다. 여기서 본 인민군들도 모두 행동거지가 단아하고 정중하여 이즘 늘 갖는 느낌이지만 인민군은 질이 좋고 훈련이 잘 돼 있었다. 맨 처음 학교에서 받은 인민군에 대한 불쾌한 인상은 갈수록 씻겨진다. 인민군에 대한 호감이 또 나오죠. 이렇게 호감을 가질 만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제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거의 뭐 이렇게 심어버린 거죠. 여기다가 꽝 심어버린 건데, 심어버리니까 그걸 이해를 할 턱이 없었던, 그러니까 조선의 때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3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된,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게 근대화된 서구의 근대화된 그 문명을 일본이 이제 리드를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조선인들은 주체적으로 근대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조선의 때는 벗겨지지 않았던가 봅니다. 물론 저는 그때가 아직까지도 좀 붙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부패가 난무하고 아주 그 사회 기강이 흐트러져 있는 반면 인민군들은 이렇게 착착 이렇게 훈련이 되어 가지고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지식인의 눈에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호감이 생겼던가 봅니다. 인민위원회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민위원회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하여튼 참으로 찬란한 민주 가정의 활동이다. 인민재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선거에 대한 이 아주 허구가 이게 나오는데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왜 북한의 재판, 선거 자꾸 재판이란다. 선거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막연히 그게 선거냐라고 이제 비웃는데 여기는 정말 그때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건너뛰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아주 그 인민군들의 뛰어난 전투력을 보고 거기에도 매력 느끼는 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성칠이라는 선생은 좀 솔직한 사람인가 봅니다. 무조건 나는 애국자였어, 북한 인민군이 싫었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인민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족이라는 그 감정에 이끌린다는 점, 그 다음에 인민군들이 일본 제국까지 망가뜨렸던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잘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 한반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군데군데 나와서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고 더 그때 상황, 그때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념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인민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때의 사회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 인민정권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 이는 곧 인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인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이 인민재판의 자기들만의 철학이라고 여기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미 잘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은 저는 과학인 줄 알았어요. 법은 과학인 줄 알았어요. 물론 과학이 맞죠. 과학이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그 탄핵 재판 판결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인민조국시에 대해서 저렇게 칼을 휘두르니까 또 우익 진영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 윤석열 씨가 바로 얼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대한민국을 우익 진영을 붕괴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를 갈고 했던데 지금은 다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윤석열이가 인민조국식을 다루는 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났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그리고 이 응원하고 지지한 사람들이 지금도 검찰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인민재판적 속성이 한국 법 철학에
아직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19일 세월은 참으로 빠르다. 인민군이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 진주하고 지하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영웅과 같이 사람들이 면전에 나타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두 좌익인 채 투쟁 경력이 대단한 채 뽐내던 것이 어제란 듯한데 벌써 그들의 황금시대는 지나간 듯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나타내어 말하지는 아니하나 속으로는 거의 전부가 공산주의를 외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월 25일 이후에 점령당한 서울에 이 두 달 남짓한 이 시간 동안에 이미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정령에도 비협력적이고 돌아서면 입을 삐쭉삐쭉한다. 첫째는 그들의 입버릇처럼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일마다 인민에게 너무 각박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미군이 참전하고 그 폭격이 우심해지자 세상은 멀지 않아 반드시 번복하고야 말리라는 추측에서다. 이러한 기미를 눈치채고 볼셰비키들은 더욱 초조해하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욱 미련한 채 한다. 민심은 이미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람도 흰 옷을 입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군복을 입은 건 용하게 알아낸답니다. 이제 폭격을 하니까 이 인민군들이 조선인, 뭐 여기는 조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선 옷으로 입고 다닌답니다. 옷만 바꿔 입어도 비행기가 못 알아채기 하기 폭격을 못 알아채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게릴라전의 양상입니다. 베트남전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피난민 속에서 같이 섞여 있다가 국군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국군은 그 피난민들과 양민들이라고 하죠.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실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 섞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양민들 다 줄 세워놓고 자, 이 중에 누구야? 라고 묻는 순간 묻는 사람이 머리가 날아가는데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전쟁 후에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재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심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사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익들이 또 뭐라 합니까? 양민학살했다. 국군이 양민학살했다. 미군이 양민학살했다.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잖아요.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광주 어느 산골길에서 피난민들이 보여서 애국가를 불렀다거든요. 아니 그 아침에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하는 것 말고 동해물과 백두산을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이따마다 뿐입니까? 백성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오늘날과 같이 불타오른 건 일찍 없었을 겁니다.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보고 모두들 대한민국을 뼈저리게 그리워하거든요. 한 번은 이러한 장면을 변복한 인민군이 옷 갈아입고 있던 인민군이 목도하고 보고 발견하고 갑자기 권총을 내어서 난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건만 우리도 산골에 호젓이 모이면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울고 하였답니다. (8월 26일) 오늘은 무와 배추의 파종 명령서가 내렸다. 파종을 명령했다 그래요. 이런 명령서가 아니기로서니 어련히 농사 지으리요 하니 듣는 책이 깜짝 놀란다. 댁에서까지 그처럼 이해가 없었으셔야 어떡합니까? 우리 인민공화국에선 모두가 계획경제인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배추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 지방은 이미 파종의 적기가 지났고 또 그렇더라도 땅만 축축하면야 늦었건 말건 지금 당장 씨를 내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달포나 감으로써 이제 가뭄이 되어서 먼지가 풀풀 나는 밭에 씨를 내려보았댔자 타 죽을 것이 뻔할 것이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니까 댁의 사정은 댁의 사정이고 나라 일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에서 모두 일정한 계획이 써 있어서 정능리는 금년에 몇 정보의 무와 또 몇 정보의 배추를 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는 이 지시에 따라서 다시 각 개인의 농지 면적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계획경제, 그렇게 해서 계속 말대꾸를 하니까, 그리하면 계획경제는 아주 파탄이 되고 마는 것이며, 계획경제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경제를 하게 되면은 국가가 파탄하고 민생이 파탄하는 거죠. 뭐 계획경제, 집산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폐단은 그 재앙이죠. 폐단이라기보다는 소련의 집단농장,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집단농장,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죠. 제가 자세히 지금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1억 명 가까이가 스탈린, 마오, 그 다음에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지구 인구 중에 1억 명 정도가 죽었다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계획경제를 했어요. 계획경제를 다 나쁘다고 보느냐? 경제는 계획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 계획경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철학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박정희의 계획경제는 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죠. 물론 저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신격화하는 거는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박정희식 계획경제 모델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대처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선을 확고하게 정했는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철학은 저는 갖고 있었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살펴본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사료에서는 그냥 그걸 찝은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면 김일성과 체제전쟁, 경제전쟁, 경쟁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김일성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우스갯말이 돌잖아요. 문재인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문재인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얼른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 농담이 유행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김일성과 반대 방식의 계획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노선을 정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뭐 행운이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언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의 좌익 언론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29일 세상이 바뀌니 신문이 퍽은 달라졌다. 우리의 미련한 소견으론 이왕에 있던 신문은 그 논조만 바뀌고 그냥 남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좌경적인 색채를 지녔어. 지금으로 치면 한겨레, 뭐 경향, 한국일보 뭐 이 정도 되겠죠. 적어도 좌경적인 색채를 지녀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지 못하여 고민하던 몇몇 신문만은 남아서 좋은 세상을 보려니 했더니 흑백의 구분 없이 전부 하룻밤 사이에 몰밀어 폐간이 되고 말았다. 우익신문들은 반동으로나 굴었으니 할 말이 없겠지만 좌익신문들은 이를테면 사형 선고를 받으러 춤추고 덤빈 폭이 되었으니 그 감회 어떠하리. 아주 하루아침에 폐간이 되어 놓고 보면 언론의 자유니 무언이 하고 떠들 겨를도 없을 것이니 딱할 밖에. 그리고 그들의 시설을 전부 몰수해서 대신 나오는 것은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와 노동신문 등 모두가 정부와 당의 기관지일 뿐, 조본만 발간되던 봉건시대의 복기랄까? 하여튼 무어라 표현해서 좋을지 모를 정도의 철저한 언론 통제다. 대한민국 시절에 지저분한 신문을 자꾸 내어서 귀한 종이만 없애고 간상과 정상배의 협잡할 무대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몹시도 언짢게 여기었더니 이렇게 되고 보니 무능지의 난립이던 그 시절이 되레 그립다. 지금 보면 천지 모르고 깨춤추듯이 날뛰는 좌익 언론들 잘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깜짝댈 수도 있는 거지, 무너지면은 이런 꼴이 된다는 거를 제발 알고 철 좀 들어야 되겠죠. 이 철 좀 들어야 되겠죠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김어준 씨, 김미화 씨, 김재동 씨, 주진우 씨,
또 누구죠? 그때 광우병 때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던 그 여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국가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언론계에 뭐 하나의 프로그램 다 삼켜가지고 잘 먹고 있다죠. 그러니까 문재인 표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블랙 리스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블랙 리스트가 아니고 너무 혼탁하니까 조금이라도 정상화해 보려고 했던 걸 두고 블랙 리스트라고 뭐 탄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한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 속에서 화이트 리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이거 다 단죄해야 되겠죠. 9월 6일 의용군으로 나가면 남은 가족에겐 식량의 배급, 특별 배급이 있고, 또 그뿐이 아니라 인민위원회에서 생활의 모든 면을 걱정해 준다던 이야기는 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 의용군이 일선에 나가서 부상하고 돌아온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식량 하나의 배급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대규 사람 이름입니다. 대규 형제가 나갔건만 누님댁은 여자와 아이들만이 남아서 배추 시래기를 삶아 먹고 목숨을 이어간다. (9월 16일) 어디서 은은히 대포 소리가 들려온다. 인천 상륙작전 직후입니다. 밤이면 더욱 분명히 들린다. 너무나 강렬한 기대에 흥분되어서 밤새 잠이 들지 않는다. 식량도 다 되어간다. 직장에서도 떨려났다. 긴긴 여름 동안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 대문만 삐걱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허겁지겁 마루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지만 그 마루 구멍일새 만전을 기할 수는 없다. 이곳저곳서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많이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때론 처참한 학살을 당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들려온다. 가을바람이 불면서부터 초조한 마음이 한층 더하여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가슴 속으로는 이 단내가 난다 그러죠. 내가 날 지경이었다. 참 여름 동안 너무 고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이분의 솔직한 면이 또 나와요. 나는 본시 대한민국에 그리 충성된 백성이 아니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생각을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좌익들, 제가 늘 좌익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이 빨갱이를 말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제도에서, 경제적인 어떤 체제에서 좌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원시적인 어떤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세상이 계속 갈수록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통틀어서 저는 좌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데 이분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리 충성된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지금 이제 자기도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조금 뭔가 알게 돼가지고 좌익들이 바보다, 문외하다,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었느냐, 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요. 솔직히 뭐 다른 사람은 제가 지적할 게 뭐 제가 자격이 없지만 저 역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노선을 정한 게. 그러니까 이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본시 대한민국에 그리 충성된 백성이 아니었다. 그의 해나가는 일이 일마다 올바르지 못한 것 같고, 그의 되어가는 품이 아무래도 믿음지가 않아서 언제든 한 번은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오려니 하고 예견하였었다. 그러므로 육군이라서 붙인 찝자를 타고 마을길에 들지 아니하였고, 대한청년단에서 교양 강좌를 맡아달라는 것을 병이라 핑계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우익 진영에서의 어떤 강연이라든지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고, 굳이 혹시나 인민공화국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고사하고, 강의를 고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충성된 백성은, 대한민국에 충성된 백성은 아니었다고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인민공화국은 그처럼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탐탁하였고, 이거는 인민공화국에 대한 좀 환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또 설사 나 같은 사람이야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기로서니 포섭되지 아니할 멸이야 있나 하고
안심하였었다. 멸이라는 것은 어떤 까닭,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쓰지 않는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민공화국 돼봐야 내가 그 사람들 뭐 철학에 그렇게 뭐 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는 나를 회색분자, 기회주의자라고 욕할지는 모르나 내 기회주의는 한 번도 어느 편이 승세인가 하고 기웃거리지 아니하였고 어느 편이 올바른가 하고 속마음으로 따져보긴 하였으나 그 어느 편에 쫓았어도 보다 더 출세해보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품어본 일이 없으므로 내 양심에 물어봐서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연예계도 그렇다네요. 연예계도 뭐 공유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십자포화를 맞고 입을 꾹 쳐닫아 버렸죠. 그러니까 생각은 동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밥이 있고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시죠. 그저께 밤 일본 방송에서 유엔군이 4만 명 정강하기로 되어 9월 10월 중에 2만 명 11월 12월 중에 2만 명이 오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운 발표가 있었으나 나는 이 발표를 들을 때처럼 실망한 일이 없다. 하루 이틀을 다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나 끌려는 것인가.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서울이 수복되려나 하고 아내와 더불어 고소하였다. 이렇게 백성을 다 죽인 후에 독립은 해서 뭘 하며 통일을 한들 뭘 합니까 하던 김 의사의 형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나 간밤에 분명히 대포 소리가 들렸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은은히 들리는 것 같아.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풍설이 돌고 있었다. 9월 20일 대포 소리가 날로 가까이 들려온다. 우리의 가슴은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처럼 선선히 수도 서울을 비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10중 8구 서울서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위험률도 따라서 높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개연성이 많은 이 대포 소리의 가까워짐이 이대도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토록 또는 이다지도 가슴 졸여가며 기다려지면 이 또한 어인 까닭일까. 그만큼 정말 차라리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의 포에 맞아 죽더라도 인민군 치하가 그만큼 싫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있는 인민군들도 약간 당황해하는 눈치다. 저희들끼리도 이만한 대포 소리는 몇 리 밖에서 나는 것일까 하고 공론이 자자하다. 여기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선무라고 하죠. 또는 정신교육, 선동, 여기에 이런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며칠 동안을 두고 보아도 그들이 받는 교육은 철두철미 공산주의 그 단조로운 공신론의 되풀이이고 시국과 정국에 대하여서도 어디까지나 지금 전쟁 상태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진상을 은폐하고 기계적인 적개심의 고치뿐이다. 지금 우리 반일감정 부추기는 좌익들하고 비슷하죠. 방금 일선회로 출동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대구와 부산이 모두 완전 다 해방되었다. 인천의 상륙을 기도한 적들은 여지없이 격퇴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격퇴되면서도 집요하게 상륙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들어갔은 지푸라기라도 붙들려는 심리로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영용한 인민군의 총검 아래 쓰러지고 만다.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강토를 피로 물들이던 침략자의 마수는 마침내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한 놈의 목숨까지를 끊기 위하여 이제 일선으로 향하는 것이다. 조국 통일의 성스러운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수없이 많이 학살하고 우리의 공장, 우리의 주택을 남김없이 파괴하려던 피 묻은 손은 이제 물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는 마지막 단계의 영예스러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들은 고무격려되고 있다. 그들의 선제는 참으로 입신의 지경이다. 입신, 바둑에서의 그 9단인가요? 10단을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의 지경이다. 거의 신의 영역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선전의 가장 기본 요소인 진실성과 성실성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좌익들은 선동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선동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진실성과 성실성을 제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좌익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소련에서도 프라우다라고 하는 기관지가 있는데, 프라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프라다라고 한다. 프라다. 그러니까 프라다가 진실이라 해놓고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죠. 프라다에 진실이 없다. 이런 말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9월 22일 복규, 사람 이름입니다. 복규가 찾아왔다. 와서 눈치만 살금살금 보고 있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맹일이 여성연맹 뭐 이런 말, 그 조직을 말합니다. 바쁘지 않나? 어째 오늘은 나올 틈이 있었나? 라고 하니 이점은 그리 바쁜 일이 없다고 한다. 인천 상륙은 한 모양인데 그래 너는 앞으로 어쩔 작정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천에 상륙했느니 영등포에 들어왔느니 하는 건 다 대마랍니다. 대마라는 거는 데마고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인 뭐 구호 뭐 이런 걸 말합니다. 허위 선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데마고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책에서는 영등포에 들어왔느니 하는 건 다 대마랍니다. 그저께 인천을 가보고 와서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올라온 적은 모조리 총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해서 인천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땐 또 부산과 대구가 다 해방되었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하고 물으니 이 김성실 선생이 벽보도 나붙고 또 여맹에서도 축하행렬 계획을 하고 있는 걸요. 그러면 저 대포 소리는 뭐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냐? 그거는 연습하는 거라는데요, 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일기에. 진실로 먹일 약이 없는 사람들이다. 약이 없다는 말이죠. 미쳤다는 겁니다. 한편 인민공화국의 마취력이 부럽기도 하다. 지금 뭐 대깨문이라고 하나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저는 대가리 깨져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깨져도 문재인을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약이 없대요. 약이.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 완장 쳤던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9월 27일 시가전의 불길이 자꾸만 가까워진다. 이제는 대포 소리와 아울러 소총 소리도 콩 뽑듯 한다. 전선은 시가의 중심부를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선 것 같아. 패잔 인민군이, 빨치산이, 좌익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마을을 지나서 북한산 모롱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모롱이는 그 산모퉁이에 휘어 들어간 곳을 모롱이라고 한다고 해요. 뭐 저도 여기 검색해서 적어놨네요. 아무렇게나 입은 그들의 차림처럼 극도로 초조해 보이는 그들의 면모. 그들은 정녕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건만 왜 그대들은 떠나야만 한 것인가.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 아직 뭐 우리 형제 타령을 하고 있나 동족 타령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동족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괴롭히다가 왜 떠나가느냐라고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건지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네요. 형제 자매면서 왜 떠나느냐 이런 식으로. 오후엔 대포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까이 들린다 싶더니 밭에 가 있던 아내가 달려와서 박격포탄이 지금 경신학교에 떨어지고 있으니 시급히 이 자리에서 떠나야겠다고 한다. 허겁지겁 불단속을 하고 밭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서 피란을 하고 있다. 밭에서 건너다 보니 경신학교의 언저리에 떨어지는 포탄이 흙연기를 올리고 있다. 흙먼지를. 머리 위로 비행기가 어지럽게 날고 있다. 사격의 조준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모양이다. 한 방이 개울가 초가집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 포탄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한결 생기가 돌아 보임은 내가 잘못 본 탓일까? 9월 28일입니다.
드디어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린 날이죠. 새벽부터 인민군이 벌이고 간 군수물자 약탈극이 벌어졌다. 인민군은 물러가고 아직도 국군과 유엔군은 들어오지 않았다. 모두들 용하게 그런 기밀을 눈치챘다. 온 국민이 총동원하여 피륙이며 식료품이며 를 두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수라장을 연출한 모양이다. 밭에 아침 가지고 왔던 정수기가 몇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게 걱정하였더니 비단한 토막을 들고 들어왔다. 손에 명예의 부상을 입고 물자의 환장들을 한 조선 사람이다. 환장들을 한 게 아니라 너무 고달팠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밥 앞에서 점잔 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9월 29일 새벽에 인민군 유격대가 기습하여 와서 마을 한복판에서 미군과의 사이에 격전이 있었다. 마지막까지도 이 김성칠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어떤 편에 서 있는 군사임은 별 문제를 하고 조선 사람이 그처럼 용감하다는 말에 나는 허턱 좋았다. 이런 표현을 끝까지 쓰는데요. 솔직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 북괴군을 논할 때, 우리 6.25 전쟁을 논할 때 보면은 동족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멀쩡하게 생긴데 옷만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연민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 또 그런 글들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주 그 포악한 뭐 조폭이 있다 칩시다. 물론 한국 조폭요, 야쿠자나 뭐 그게 아니라 또는 아주 희대의 살인마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인요, 살인마. 그럼 그거는 동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깨안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족은 무슨 동족이야, 같은 국민은 무슨 같은 국민이야, 저건 악마들이야, 죽여야 돼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격렬하게 배제시키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왜 그 인민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동족이라는 그 마약 같은 감정에 휩싸이는지 저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생각이 틀어져서 미쳐버리면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민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이 수복된 날인데 그랬던 서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원순 같은 토착 공산주의자를 뽑아내잖아요. 시장으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분도 그 혼란기에서 남한의 어떤 그 부패하고 혼란한 상황보다는 차라리 인민군들의 어떤 절도 있는 훈련된 모습에 매료를 느꼈는 것처럼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말 6.25를 겪었고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또 토착 공산주의자 박원순 씨를 시장으로 뽑아내고 경기도민들은 또 어때요?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을 또 뽑아내고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뽑아내고 구미도 그래 됐죠. 또 뽑아내고 울산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심리인지 제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정신 덜 차렸는 걸까요? 덜 맞았을 걸까요? 더 아파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다시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씨가 뭐 토지공유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가축들은 그랬을 겁니다. 난 뭐 땅도 없는데 뭐 땅 있는 전마들 어차피 내가 얄밉게 생각했는데 잘 됐네. 저놈들 땅 다 국가가 국유화해야 돼. 가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인민조국 씨가 지금 어쨌든 언제 내려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본색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떤 그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벌금을 더 가중하게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정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축들은 있는 놈들 좀 더 뺏으면 어떤데? 그러니까 내한테는 안 다가왔다는 거죠. 내 돈은 안 뺏어가잖아. 이겁니다, 가축들은. 예를 들어서 인민조국 씨가 10억 이상의 재산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가축들은요 9억까지는 괜찮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인민조국 씨가 5억까지 낮추잖아요. 5억 넘게 있는 사람들은 벌금 더 많이 낸다고 하면 4억 가진 사람들은 나는 4억이잖아.
나는 또는 4억 9,90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5억까지는 뺐어도 돼 라고 가축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니까 박원순 같은 사람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영상 찍은 간혹 뭐 지금은 저도 사실은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많이 다루고도 싶어요. 다른 주제, 재밌는 주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음식에 대해서 또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굳어져 있는 관념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토착 공산주의자들 좀 때려잡아야 되니까 자꾸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즉 6.25 전쟁은 철수해버렸는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우리가 부른 게 아니죠. 우리는 쫓아냈잖아요. 미군 가라고. 양키 고호험 했잖아요. 그리고 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러면서 병신짓을 했는데, 그렇게 미군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다시 유엔군이 주둔하게 된 이유가 김일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그때 전쟁을 안 일으켜도 아마 저는 뭐 예측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공산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저자도 말하듯이 북한은 그때 당시에 일본이 남기고 간 그 산업시설들, 그리고 소련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주 풍족했습니다. 전기도 있었고요. 남한으로 보내는 전기를 끊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남한은 이 일제시대 때는 곡창지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없어요. 거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정치의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전쟁 안 일으켜도 됐을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 바보 같은 게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침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역력으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체를 이제 겪고 경제 성장을 반공을 기치려 해서 이제 달려나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제2의 등신짓을 지금 남한의 좌익들이 일으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을 필두로 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대체로 의식화가 대부분 좌경화가 됐다고 본 거죠. 보고 다 일어나,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봐라, 탄핵까지 됐다. 우리가 정권까지 잡았다. 그러니까 뭐 제주 4.3 뭐 또 각종 간첩 사건 지금 무죄 보상 다 해주고 막 난리 났잖아요. 하나도 안 숨기고. 저는 근데 김영환이라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참을성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명숙 씨가 과거에 출소를 하면서 2017년 8월인가요? 그때 출소했죠. 출소하면서 새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 커밍아웃 하는데 김영환 씨만큼은 마치 전향한 듯 아직까지 몸을 숨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김영환 씨가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이 멍청한 좌익들은 지금 다 노골적으로 발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6.25 전쟁만큼이나 아주 큰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분명히 반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청년들을 많이 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절대로 좌경화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좌경화 안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화를 냅니다. 이 청년들은 자유의 맛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도 저렇게 먹방을 하러 다니고 뭐 또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참 젊은이들 머리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절대 그쪽으로 안 가고요.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이 그건 거죠. 빨리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좌익들의 정치적인 레토릭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정말 그 늪처럼 젊은이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좀 빼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도 좀 세련되고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파 쪽에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달라져야 어차피 지금 386 아니 586으로 칭해지는 그런 어떤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빨리 자리를 내놓고 대한민국이 정화될 거라고 보고요. 뭐 미국이 그레이트 게임으로 어떻게 할 거라느니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저는 가장 큰 우리의 숙제고 임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9월 28일 서울 수복한 날을 기념해서 역사 앞에서라고 하는 한 사학자의 6.25 일기, 역사 앞에서 김성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1시간 10분이나 돼버렸네요. 아무도 안 볼 영상일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한 명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1시간 10분짜리 저 같은 이 외모의 사람이 억양도 경주 억양 세게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본다는 게 저의 신조거든요. 그래서 좀 긴 영상을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을 오늘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